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해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왜냐면 학기론 같은 경우는 일단 평균이 70점을 맞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민법 목표 점수 50점이에요. 근데 50점이면 70점 맞아야 평균 6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민법을 잘 찍으셨었어도 아마 50점 중에 또 문제 푼 것 중에 틀린 거를 감안하면 한 50점 정도 나오거든요. 50점까지 이게 지금 70점을 맞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70점인데 계산 문제가 7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그럼 우리는 일단 7문제를 다 버린다고 치면은 33문제거든요. 근데 물론 7문제 중에서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 맞출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2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계산 문제는. 근데 혹시나 해서 일단은 계산 문제 7문제 다 틀린다 가정했을 때 33문제잖아요. 그럼 60점을 맞으려면 몇 문제 맞아야 되나요? 24개. 24개잖아요. 그러면 33개 중에서 24개면 몇 개 남죠? 몇 개 안 남죠? 근데 여기서 9개 중에 예를 가지고 가면 뒤에 아시겠지만 뭐 감정평가론이라든지 경제론이라든지 그래프 하나 그리다 보면 하나 틀릴 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까이게 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조건 암기거든요. 여기는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학기론에서 유일하게 외우는 부분이 여기 총론이에요. 다 사실 뒤에 부분은 이해가 베이스거든요. 사실 민법과 학기론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문제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민법은 외워야 됩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적용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 이것도 처음에 듣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적용한 다음에 예시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변호사들도 그게 가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걔는 외우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좀 더 편합니다. 그냥 기출문제를 다 외우다 보면 무조건 50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50점은 제가 이제 최하 50점이고 기출문제 한 3번 정도 반복하면은 못해도 한 60점 나와요. 왜냐면 이게 네? 아니요, 민법이요. 민법은 한 3번 정도 반복하면은 듣다 보던 것만 찍어도 한 60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민법은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어렵게 내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학기론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어렵게 내요. 그리고 물론 작년에 이제 어렵게 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엄청나게 어렵게 내진 않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원래 제가 느꼈을 때 그래요. 원래는 그 어느 공인중개사 학원을 가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기론을 잘 맞고 민법을 그냥 50점을 맞자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민법을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학기론은 너무 이게 격차가 심해요. 쉽게 낼 때랑 어렵게 낼 때랑. 사실은 민법에 더 치중을 하고 싶어요. 그죠? 너무 그래서 학기론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그렇고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공부하는 거랑 어린 분들이 공부하는 건 좀 다른데 어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총론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학기론이. 왜냐면 학기론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어느 정도 그래프가 그려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머리 탓이라기보단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갑자기 머리를 굴리려고 하면 안 굴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잘 안 그려져요. 그러게 되면은 사실 이게 암기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공인중개사는 다행히 그게 모두 다 암기로 커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은 암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학기론 같은 경우는 암기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패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게 또 패턴 안에서 모든 7문제가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패턴 안에서 나오는 문제는 한 4문제 정도인데 그 패턴 안에서 4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그 패턴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문제를 다 못 맞춰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몇 가지 나가리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학기론하고 민법 같은 경우 정말 단기간에 했거든요. 단기간 정도가 아니라 단기간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경제론 이런 건 사실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냥 패스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민법이랑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은 계산 문제를 알던 거여도 잘 정확하게 이렇게 두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걸로 따지다 보면은 학기론은 좀 격차가 심해요. 그리고 학기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종합응용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다 가져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민법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법을 잘 맞는 게 사실 더 안정적인 방법이죠. 좀 이렇게 그 위험한 방법이 학기론을 좀 더 공부하시는 게 좀 학기론에 접근하긴 쉽지만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웬 함수가 나오잖아요. y는 어쩌고 x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yx 오랜만에 보셨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기본 바탕 개념이 없으면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요. 제가 전번에 뭐 탄력성 이런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이게 사실 기본 바탕이 없으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또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총론 부분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근데 총론은
제가 보면 한 3문제 정도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3-4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 파트를 다 외우면 3-4문제는 맞고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일단 3-4문제는 무조건 맞추자라는 개념이고요. 무조건 이것도 나오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반복을 하시고 여기만큼은 외우셔서 여기만큼은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이건 틀려오면 사실 내가 그냥 나오세요 시험장에서. 뭐 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기서 하면은 뭐 2차를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차를 동시에 본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본 분 중에서 1차를 떨어지고 2차는 합격한 거야. 이러면 이제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근데 이게 1차 떨어지고 2차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1, 2차 어차피 다시 봐야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차를 일단은 무조건 합격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근데 뭐 1차를 합격하시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학기론하고 민법이 이게 2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평균이 60점이라면 전 총점 따지면 120점을 맞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120점을 맞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3문제 하면은 이미 몇 점이죠? 2.5점 아닌가요? 하나당? 그쵸? 하나당 2.5점이죠. 그러면 일단 7.5점 지금 맞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왜 이걸로 하냐면은 이게 사실 기본 강의랑 심화 과정이랑 좀 갭이 좀 심해요. 학기론도 심하고 물론 민법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수님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교수님은 심해요. 저는 그런 거 좀 싫어해요. 왜냐면 이게 자꾸 반복되는 내용을 차라리 듣는 게 낫지. 어렵더라도 처음에 어렵고 저는 그냥 차라리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게 좋다 생각하지. 할만한데 또 어려운 거 나오고. 그럼 또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전 심화 강의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화 강의만 듣는 게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심화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 과정을 하는 거지만 여튼 그래서 여기서 안 한 내용 같은 경우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하면서라도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를 보시면요. 이거 우리 정말 엄청 오래 기초과정 때는 배웠지만 정말 간단한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종합응용과학입니다. 뭐 다른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종합응용과학 오케이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요. 물론 이게 내가 글을 좀 빠르게 읽는다. 그럼 다 읽으셔도 되는데 이거 다 읽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항상 바꾸는 패턴이 있어요. 이거 종합응용과학은 항상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없습니다. 종합응용과학 바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합응용과학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바꾸는 경우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치 증진에 관련돼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 똑같은 말이죠? 패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그 학문 연구의 한 분야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런 말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보고 너무 뻔한 내용이면 넘어가면 돼요. 이게 여기까지 말하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냥 보고 봤던 말이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문제 안 바꿔요. 근데 다만 학문적 성격 2번 보시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죠.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자연과학, 순수과학 요 두 가지 말고는 안 나와요 답에. 그러니까 만약 이게 좀 오버하면은 이런 문제가 딱 보니까는 이 파트의 문제인 거 내가 알았어.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자연과학, 순수과학만 찾으세요. 그리고 그냥 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뭐 다 읽는 거는 참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거에다가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거든요. 자연과학, 순수과학 아니죠?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적 측면 요 부분은 이제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 있는데 복합 개념은 무형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보셔야 되는 게 무형적 측면 안에는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있고요. 유형적 측면 안에는 기술적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괜찮잖아요. 근데 막상 뭔가 경제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이다라고 했을 때 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법률적은 우리가 뭔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경제적은 왜 이거를 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면 주식하는 분들입니다. 이 주식하면 그래프 계속 보니까 이게 뭔가 보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경제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 아니고 무형적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우리 지금 왜 외우는 거죠? 돈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 안에서 경제적 측면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면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본 과정 때 이거는 언급하지 않는데 그래도 보시면 부동산 학이 뭐예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종합식이 있고 법 제도적이 있고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 접근 방법 같은 경우 일단 종합식 접근 방법을 보는 순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여기서 뭐가 여러 가지인 거냐면 위에 있는 걸 여러 가지. 위에가 뭐였어요? 부동산의 복합 개념 안에서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복합 개념으로 하는 게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종합식 접근 방법에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요. 시스템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그냥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종합식으로 하려면 어떤 걸 합쳐야 되거든요. 어떤 걸 합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얘는 얼마나 합치고 얘는 얼마나 합치고 얘는 얼마나 합치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평가할 때 이런 걸 어떤 걸 보냐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감정을 평가할 때 이게 법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어떤 기술로 지어졌으며 이게 현재 위치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뛰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이 여기 근처에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제한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 따질 때 예를 들면은 이게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런 건 좀 강한 규제예요. 그렇게 되면 법률적 측면 안에서의 요소를 좀 더 그 수치를 높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긴 녹지지역 정도야. 그럼 얘는 이렇게 어떻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수치를 좀 낮춥니다. 이런 어떤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좀 복잡하시니까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어떤 수치를 우리가 좀 요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다 33%, 33%로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정도의 어디에 중요성을 둘 것이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건 시스템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어떤 연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이라는 건요.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기초를 두는 방법이죠. 너무 뻔한 내용이고요. 결국에 법 제도적이라는 건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거고요.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왜냐면 의사결정 누가 하죠?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걸 가정을 해야지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비합리적 존재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의사표시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라는 말이 항상 나오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하는 게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 학에서의 추구하는 가치 밑에 5번 보시면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성이고요. 공공 부분은 형평성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바꿔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민간은 효율성이고 공공은 형평성이다. 다음 6번 보시면 너무 밑에 뻔한 내용 나와 있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맨 첫 번째 과학성 and 기술성이 있는데 과학성은 부동산 이론의 능률화를 추구하는 게 과학성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실무의 능률화를 하는 게 기술성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론을 개발하는 건 과학이잖아요. 그냥 과학이라는 게 있고 그 과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건 뭐예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과학성이고요. 실무, 내가 진짜 뭔가를 해봤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기술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배우시는 건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과학성을 탐구하시는 높이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되셔서 일을 하다 보면 중개 스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예요? 기술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의 능률화는 기술성입니다. 이거 두 개 바꿔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7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일반 원칙은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일반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능률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그다음 경제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거 세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 원칙을 찾아라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인데요. 부동산 어떤 활동을 하려면 일단은 나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성의 원칙이 먼저 우선이고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가 미친 듯이 많이 일해야 돈 벌어.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시간 대비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능률성의 원칙인데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 근데 이게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돈 벌려고 했는데 막 뛰어들면 안 되고 일단 시간 대비 내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했으면 오케이가 됐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거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과 능률성의 원칙과 안정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능률성의 원칙 안에서 부동산 소유 활동의 능률화는 또 뭐예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우리가 가고요. 그다음에 거래 활동의 능률화 같은 경우 거래 질서의 확립 원칙인데 이것도 두 개 바꿔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소유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야? 내 이용을 해야겠죠. 이용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유효 이용을 하는 거고요. 거래 활동의 능률화라는 건 거래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를 많이 할 때는 거래 질서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거래 질서의 확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고요. 그때는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보시면 그 정착물이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튼 그렇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의제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착물과 의제 부동산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제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토지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토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던 뭐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되고요. 그다음 지하에 매장된 미치굴의 광물은 광화권과 조합권의 객체로서 이건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고 이건 누구 거라고 했죠? 국가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이 있는데요. 토지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에 붙어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토지에 붙어있는 것 중에서는 독립적으로 붙어있는 게 있고 종속적으로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정착물이요. 정착물이라는 건 뭐라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구분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둘 다 부동산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놨더니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토지랑 별개로 거래하겠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부동산이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정착물은 꼭 부동산입니다. 독립정착물이 부동산이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튼 독립정착물의 목표는 뭐냐면 토지와 별개로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이 있고요. 명인 방법에 의한 20개 집단, 그다음 등기 완료된 20개 집단, 그다음에 타임의 토지의 경작 재배는 농작물 이런 예시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종속 정착물 같은 경우는 토지가 같이 거래가 되죠.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나무 시리즈가 엄청 나오거든요. 나무 시리즈 중에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얘만 지금 종속정착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뭐로 가죠? 독립정착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시리즈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붙여주는 거죠. 이게 앞에 누구누구 거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걸 명인 방법이라 하는데 어쨌든 누군지 이제 분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토지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동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판잣집이나 컨테이너 박스나 가식죽인 수목 또 나무 시리즈가 나오죠. 가식죽인 수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파는 나무예요. 파는 나무? 나무 팔려고 잠깐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럼 또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옮기는 나무들은 우리가 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식중인 수목 같은 경우는 토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제 부동산 보겠습니다. 의제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 안에 들어가는 거지 협의의 부동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의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의제 부동산은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동산이라는 거예요. 원래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인데 얘네들이 공시 방법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광업재단, 공업재단, 공장재단, 어업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 기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외우셔도 어차피 세법 가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의제 부동산 할 때 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외우셔도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외워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면 경제적 개념이 있거든요. 경제적 개념이랑 그다음 물리적 개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경제적 개념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물리적 개념 안에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다는 것만 알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한 게 위치였거든요. 위치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항상 경제적 개념 안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상품 있죠. 상품을 물리적 개념으로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맞는 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도 경제적 개념이다 라는 것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물리적 개념 안에서 공간 부분만 보시면 공간에는 공간이라는 건 수평공간, 지중공간, 지하공간 말하는 거죠. 지하공간, 공중공간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 표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표를 왜 실어놨냐면 이게 그 뭐지 기출문제에 이 표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어놨는데 이 표가 뭐 크게 답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표가 있고 이걸 보면 좀 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정도 때문인 거지 뭐 이 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위치 안에 보시면은 절대적 위치랑 상대적 위치가 있거든요. 이건 중요해요. 절대적 위치라는 건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가 가져다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거는 무슨 특징이랑 연관되죠? 부동성이랑 연관이 되는 거고 상대적 위치라는 건 예를 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적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서울대 입구가 원래 엄청 떴었는데 요즘엔 서울대 입구가 좀 이렇게 가라앉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매번 시즌마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상대적 위치가 가는데 그건 뭐야? 인근에 뭐가 있냐잖아요. 그래서 인접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마샬이거든요. 이게 마샬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줄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마샬과 이 지대 이론이 있거든요. 미친듯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사람이 거의 몇십 명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엄청 어렵고 그게 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두세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 복합이라는 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고 복합 건물이 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은 복합 건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 건물은 뭐예요? 주거랑 근린생활시설 같이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밑에는 백화점이 있고 위에는 뭐 주상복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건물이고요. 복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죠?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합쳐놓은 거를 우리가 그때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이라는 건 건물 플러스 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건 아까 완전히 다른 아까 개념이 세 가지가 있었죠? 법률, 그 다음 경제, 그 다음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게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맨날 말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 경제, 기술적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복합 부동산은 건물 플러스 토지 두 개의 말이 같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 건물은 주거 플러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 보겠습니다. 토지의 분류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다 외우셔야 되죠. 택지라는 건 뭔 말이에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고 주거,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택지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대지. 이거 택지랑 대지랑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택지라고 할 때는 항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나오고요. 대지라는 건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 이 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거 뭔 차이지 이런 거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 그대로 나오니까 말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부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그거 바로 밑에 있는 바닥 토지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보지 이행지 보시면 후보지 이행지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 후보지 이행지 같은 경우는 일단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있는데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우리가 후보지라고 하고요.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전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택에서 상업으로 간다던가 혹은 전지에서 답지로 간다던가 지들끼리 움직여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뭐라 하죠? 이행지라고 하죠. 이것도 이거 자체로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다. 혹은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이제 후보지랑 이행지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맹지랑 대지 보시면 맹지라는 건 접속면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 불가능하고요. 문제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다. 그러면 웬만한 맹지를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대지 같은 경우는 일단 도로에 접해서 자루형으로 한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지랑 5번의 대지랑 구분하실 필요 없다 했어요. 그냥 대지는 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필지랑 획지를 보시면요. 필지라는 건 하나의 지번이 붙는 거죠. 우리가 한 필지, 두 필지 하잖아요. 그건 이제 지번당 하는 거고 획지 같은 거는 뭐죠?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딱 이 멘트만 찾으시면 돼요. 가격 수준, 획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등기 등록, 필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는 우리가 너무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지랑 건부지 보시면 나지 같은 경우는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정착물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뭔가 헷갈리거든요. 정착물이 없다 하면 뭔가 앞에 있는 택지나 뭐 이런 거랑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뒤에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나지고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뭐죠? 네. 뭐예요? 지금 제가 길을 잃었거든요. 나지였어.
네, 맞아요. 낮이는 네 사법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고 그렇게 되죠. 네, 건부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토지상에 부가물로 있는 부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건부 감가가 되고 예외적으로 건부 진가가 된다고 했죠. 건부 감가라는 건 뭐야? 공법상의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주로 발생을 한다고 했고, 만약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 건부 진가죠. 건부 진가라는 건 뭐야? 토지를 더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의 값어치를 더 높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네. 공지랑 공환지가 있는데, 공지라는 건 대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가 있고요. 공환지 같은 경우는 도시 토지 중에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죠. 장기간 방치하면 공환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법지랑 빈지 보시면,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법지 끝. 여기서 뭐 더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빈지 같은 경우도 뭐예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빈지입니다.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 토지가 빈지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서.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지 보시면, 소지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죠. 자연 보시면 바로 소지가 가는 거죠. 선화지는 고압선이죠. 선 보는 순간 선화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가 물의 침식이죠. 침식 포락지. 이거 틀린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휴지 같은 경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가 유휴지가 되게 되고요. 휴안지 같은 경우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농지들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게 휴한지죠. 그러니까 휴한지랑 공한지도 좀 구분 헷갈리려 하시는데, 공한지는 지가 상승이란 말이 나오고요. 휴한지는 정상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 한계지는 우리가 그 최원방권상의 토지죠. 최원방권상의 토지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딱 행정구역 상에 이렇게 딱 인접해는 토지죠. 뭐 그러니까 서울과 뭐 경기도의 이렇게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Next.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보시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 공법에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단독주택 안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 다음 다가구주택, 공간이 일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다중주택이라는 건 3계층 이하이고 플러스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주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중주택이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고시원. 네, 고시원입니다. 다중주택은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그렇게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면서 19세대 이하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4계층 이하에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다음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4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는 일단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시고, 어차피 공법과서 제가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외우겠습니다. 토지의 특성, 자연적, 인문적, 이거 엄청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자, 부동성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야 되죠. 직접 가야 되는 게 뭐예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부동성으로 가야 되죠. 부분시장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분시장이라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각각 좀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자 구체적 시장, 이걸 보고 부동산을 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부분시장 이런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 입지 선정활동의 근거, 입지론의 근거라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본다라는 게 뭐예요? 임장활동이죠. 그러니까 임장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 보시게 되면, 영속성이라는 거는 무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깎이지 않는 거잖아요. 가치가 깎이지 않는 건데, 가치가 깎이지 않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죠.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건 감가상각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깎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거잖아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가 돼요? 얘가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빌려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가치와 가격을 구별한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사실 가긴 좀 어려운데, 가치와 가격을 구분한다는 건 일단 패스하세요. 그다음 네 번째,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향유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본이득이라는 거는 뭐예요? 팔았을 때 남는 이득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득이라는 건 뭐예요? 매달 돈 받는 거죠. 월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득은 월세고, 자본이득은 팔았을 때 차익 보는 거죠. 차익. 네.
난 부증성은 늘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늘어나지 못하니까 더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지만 뭐는 돼요? 경제적으로는 공급이 되죠.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아직 용도의 다양성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고요. 난 토지 이용에 집약하라고 하는데 토지 이용에 집약하는 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친 듯이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지대가 발생한다는 건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값어치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별성 보시면 개별성이라는 건 대체가 안 되죠. 그 각각의 특징,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안 되지만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거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 물건 하나당 일괄적으로 싹 다 똑같은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물 하나당 무조건 10억 이렇게 못 하잖아요.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개별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별 분석이라는 건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죠.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표준지라는 건 대표가 되는 토지예요. 대표가 되는 토지. 근데 개별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가 되는 토지를 막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다는 거죠. 표준지 선정이 어려움이고요. 표준지는 사실 왜 선정하냐면 세금 때문에 선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일일이 다 감정평가를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를 하나 선정한 다음에 가치를 감가하고 증가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100만 원이야. 근데 여기보다 위치가 안 좋아. 그럼 너 10% 깎아. 9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를 하나 선정해서 국가는 표준지만 감정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퍼센테이지로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용이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선정하는 건데 여튼 표준지 선정이 어렵게 되는 거죠. 인접성 부분을 보시면 인접성은 그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옆에 있기 때문에 대체가 웬만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하고요. 당연히 옆에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협동적 이용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개발 이익이 지역 분석이 되고요. 당연히 옆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나타나게 되게 되었죠. 그다음에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라는 건 개발을 했는데 이익이 돼요. 이게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국가 갖다 붙여놓은 건데 예를 들면 어디 개발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집값 확 뛰었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더 많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벌게 도와줬으니까 너가 나한테 어느 정도는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라는 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너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 사회한테 어느 정도 환원을 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두려고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접성 때문입니다. 왜냐면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을 보시면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는데 용도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하지 않았나요? 인문적 특성은? 안 했죠.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수업 시간을 하고 나서 이건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끝났나요? 네.